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해설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총평에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이번 9월 모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하는 자신의 윤사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항 한 문항 우리가 정말로 놓칠 수 없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 좋은 문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요. 선생님과 함께 그 문항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겠다, 보석을 찾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좀 보물찾기를 해보려고 해요. 계속해서 총평에서도 이야기하고 중간중간 우리가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강의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구모를 딱 보면서 너무 낯선 표현이 많이 나왔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렇게 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기억나지 얘들아? 낯선 그 표현 속에 사실은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우리가 공부한 개념들이 쏙쏙쏙 숨겨져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이랑 1번부터 20번까지 그런 낯선 표현 속에 우리가 공부했던 익숙한 개념들이 어떻게 숨겨져 있나 좀 찾아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형적인 1번 패턴으로 시작하고 있죠. 스승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들이 대장부만 딱 보고 나서도 맹자다 라고 많은 친구들이 아마 그렇지 좀 맥을 잡았을 거예요. 우리 맹자는 성인, 군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표현 외에도요. 대장부, 대인과 같은 또 표현으로 이상적인 인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장부가 되려면 호연지기를 잘 기르면 된다네. 그렇죠. 우리 두 번째 칸에서 이 스승이 맹자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졌죠. 자, 맹자는요, 우리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연지기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지극히 크고 강한 도덕적인 기계라네. 올곧음으로써 잘 길러나가면 전지 사회를 가득 채우게 된다네. 우리가 공부했을 때 얘들아, 맹자의 호연지기를 떠올려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지? 그렇죠. 이 호연지기는 집의를 통해서 길러지는 거야. 집의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맹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1번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만물을 평등하게 관조해야 한다. 얘들아, 맹자가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라, 심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었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심재,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건 그렇죠. 장자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진술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인위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자연의 이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역시 마찬가지야. 맹자가요, 이렇게 인위적인 것을 모두 버려라 라고 얘기하진 않잖아. 오히려 맹자는요, 선한 본성을 함양하고 확충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위적인 수양,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와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해야 한다. 역시 그렇죠. 우리 3번은요, 석가모니,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석가모니가 강조할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맹자와는 거리가 먼 진술이 되겠습니다. 인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친구들이 4번 같은 이런 선지는 누군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누구지? 옳지. 순자가 되겠네요. 순자는요, 모든 사람에게 인과 의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을 알 수 있는 능력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요, 도덕을 알 수 있고 도덕을 학습할 수 있고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순자가 보기에 인간의 본성 자체는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으로서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인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반면에 맹자는 성선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렇죠. 타고난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고 실현하고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 볼게요. 선한 마음을 확충하여 의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맹자는 타고난 선한 마음을 확충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존심, 양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옳은 행위, 의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그렇지. 우표를 수집하듯이 의를 수집하는 집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문항 자체는 워낙 쉬워서 친구들이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맹자의 호연지기 공부할 때 중요한 포인트, 집의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집의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길러나갈 것을 맹자가 주장했다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선후를 생각해보면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현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을 이렇게 순서도 그림으로 탐구하려고 합니다.
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은 존재한 이후에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존재 이후에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 된다. 한마디로 그렇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지? 좋아요. 사르트르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개선론이라고 하는 것. 개선에 대한 그런 이론, 이런 개선론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상황에 어떻게든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이다. 그것은 선의 적극적인 수단을 탐구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창조적인 지성을 장려한다. 현실의 문제 상황을 그렇죠. 유용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도구의 활용을 강조하면서 창조적 지성을 통해서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진보시킬 것을 이야기했었던 실용주의 사상가 그렇죠. 좋아요. 듀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갑은 실존주의 사상가인 사르트르 그리고 을은 실용주의 사상가인 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르트르와 듀이의 입장에서 각각 어떠한 질문이 요 순서도에 바르게 매칭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는요. 사르트르가 예, 그리고 듀이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 그리고 B는 사르트르가 예, C는요. 듀이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죠? 항상 우리 순서도 문항과 벤 다이어그램 문항은요. 이렇게 두 사상가를 항상 잘 분석해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억입니다. 미리 정해진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가? 얘들아, 사르트르가 미리 정해진 어떤 보편적인 원리 인정할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타고난 본질, 타고난 목적 이런 거 존재하지 않고 실존한 이후에 스스로 그것을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리 정해진 보편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 사르트르 인정하지 않습니다. 듀이 역시요. 미리 정해진 보편적인 원리 이런 거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각 상황을, 각 문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 사상가 모두 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이 되겠네요. 자유에서 비롯된 불안은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되는가? 그렇지 얘들아. 사르트르는요. 이 자유의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지만 이런 불안을 극복하고 그렇죠.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자유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을 야기해. 왜냐하면 그 자유에는요. 자신의 선택에 따른 불확실성, 그것에 따른 또 책임의 무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자유는 불안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사르트르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러한 불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로 주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다라고 사르트르는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에서 비롯된 불안은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된다. 맞는 예라고 대답할 그러한 질문이 되겠네요. 디귿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얘들아,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라고 바라보죠. 자, 그런데 지금 질문은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 인간은 자유롭기에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라고 물어보잖아. 얘들아, 인간이 자유로운 건 맞지만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르트르는 생각하죠. 사르트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런 자유의 불안함,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의 무게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싫어서 어때? 자유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불성실함이다라고 사르트르는 비판하면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죠. 그런 자유의 무게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실존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인간이 때로는 그런 자유롭긴 하지만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회피함으로써 불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사르트르는 생각하는 거죠. 자, 리을입니다. 도덕적인 인간은 선해지는 방향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인가? 그렇죠. 듀이가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도덕적인 인간에 대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듀이는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고정적인 성과, 정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어 가고 성장해가는 그 방향이 중요하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해지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고대 동양 사상가 갑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갑입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너무 유명한 표현이죠. 누굴까? 그렇죠. 공자가 되겠네요. 천하의 도가 행해지면 예악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하의 도가 행해져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을입니다. 도는 늘 무의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아하. 도는 무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가 사상가 노자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도의 무의자연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왕이 그것을 잘 지키며 만물이 저절로 자라난다. 욕심이 일어나면 나는 장차 이름 없는 질박함으로 진정시킬 것이다 라고 노자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유학사상가인 공자 그리고 도가사상가인 노자의 입장을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얘는 사회제도를 제외한 개인적 행위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아니지 얘들아. 이 예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어? 그렇죠. 우리 공자가 이야기한 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었잖아. 사실 이런 공자의 외면적인 사회 규범으로서의 그런 예에 대한 인식이 그렇죠. 이후에 많은 유학 사상가들의 예에 대한 기초가 되죠. 예라고 하는 것 외면적인 사회 규범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행위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지만요. 사회 제도에도 그렇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악이라고 하는 표현, 예의와 그렇죠. 음악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사회 질서와 같은 의미로 예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도 우리 같이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인자한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뿐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 아, 여러분 이건 잘 알고 있죠? 아니야, 미워할 수 있죠. 왜? 그렇지, 인이라고 하는 사랑은 시비, 선악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별해서요. 선한 것은 좋아하지만 악한 것은 미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요.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미워합니다. 통치자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명분에 맞는 품성을 지녀야 한다? 얘들아, 노자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규정된 명분에 맞는 품성을 강조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규정된 그 이름값에 걸맞은 그런 명분에 맞는 품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너무나 인위적이고 억지스럽고 자귀적인 것이다 라고 노자는 비판할 거예요. 덕에 따른 삶을 바탕으로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죠. 노자는 무의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무의의 덕에 따라서 그런 자연스러운 그러한 덕에 따른 삶을 바탕으로 정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현자, 즉 현명한 사람을 숭상해야 백성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 얘들아, 우리 유학사상가인 공자는요. 현명한 사람을 숭상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노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현자를 숭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왜? 현자를 숭상하면 사람들이 나 현자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겨서 사람들 간의 괜한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노자는 현자를 숭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무의의 다스림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자, 첫 문장부터 너무 그렇지 선명하게 이 사상가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고 있어. 자, 이것이 악이다 라고 하는 걸 안다면 그렇지 자발적으로 그 악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야? 맞아. 소크라테스의 지행 합일설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반대의 것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선이 무엇인지 바르게 안다면 그렇죠. 반드시 그 선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행 합일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을입니다. 자, 근대 서양 사상가라고 했죠?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게 하였다? 너무 역시 선명한 문장이야. 누구야? 그렇지. 공리주의자, 양적 공리주의자인 벤담의 주장이 되겠네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 또한 고통과 쾌락일 뿐이다 라고 벤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와 벤담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도덕적인 진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인식한 다음에야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소크라테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자, 도덕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죠.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그렇지,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다,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의욕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번 구모에서 의욕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4번 문항에서도 나오고요. 뒤에 칸트 문항에서도 나와서 친구들이 의욕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낯설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의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하려고 한다. 그렇죠. 뭔가 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이게 좋은 건지 알아. 근데 그걸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얘들아, 소크라테스 입장으로 거리가 멀죠. 소크라테스는 지덕복 합일설, 지행합일설입니다. 알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야. 암과 행함은 필연적인 관계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욕하지 않을 수 있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벤담입니다. 쾌락과 고통은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지배한다. 자, 천천히 한번 보자. 우리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아마 친구들이 3번 같은 요런 선지 조금 당황했을 거야. 막 4번 문항에 3번 선지 이르러서 막 당황을 해서 막 어떻게 드디어 시작됐다. 어떻게 이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선생님이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낯선 선지가 나오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디 힌트를 분명히 주신다고 했어. 그렇지. 제시문에 많이 주신다고 했잖아. 찬찬히 다시 한번 보자. 쾌락과 고통은 개인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사고까지 지배한다. 자, 행위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행위하게 될 것인가? 아, 무엇을 행하게 될 것인가? 이걸 쾌락과 고통, 고통과 쾌락이 결정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은 개인의 행위를 지배한다. 좋아요. 그럼 과연 사고까지라고 하는 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천천히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 얘들아, 우리가 무엇을 직접 하는 것은 행위이지만 무엇을 해야만 한다. 아, 나 이걸 해야만 해. 이걸 해야만 하는 거야. 라고 지시하는 건 결국 뭐야? 사고지. 그렇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 즉, 우리의 사고도 역시 누가 결정해? 고통과 쾌락과 고통이 결정한다. 아,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정리해서 선지로 구성했네. 아, 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3번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4번 볼게요. 공리의 원리는 정부 정책이 아닌 개인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틀렸죠? 우리 개념 공부할 때 그렇지 분명하게 배운 바 있습니다. 자, 벤담과 밀도 마찬가지예요. 벤담과 밀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은요. 공리의 원리를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즉 개인의 행위와 정부 정책에 다 적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4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각자의 영혼을 가꾸는 일이 최상의 도덕적 과제이다. 누구만의 진술이야? 그렇죠. 소크라테스만의 입장이고요. 벤담에게 있어서는요. 최상의 도덕적 과제는 뭐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동양 불교 사상가 갑과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인연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아하, 불교 사상답게 지금 인연에 따른 이런 연기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공이 아닌 것이 없다. 일체계 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생멸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으로부터 발생한 것들은 그렇지 모두 공하다까지만 얘기했어. 그럼 이거 인도의 대승불교 무슨 사상이지? 그렇죠. 중관사상, 용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을 볼게요. 식의 전변은 모두 허망한 분별이다. 그것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오직 식일 뿐이다. 그렇지. 이런 마음작용, 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은 다 마음작용인 식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면 좋아요. 유식사상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세친의 유식사상이 되겠네요. 중간과 유식이 이제 구모에도 또 등장했습니다. 자,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모든 현상은 연기로 설명되므로 생성과 소멸을 실제한다? 얘들아, 분명히 지금 갑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중간사상에서. 모든 현상은 그렇죠. 연기로 설명되기 때문에 다 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어때? 따라서 모든 현상과 사물은 무자성하다.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친구들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아하, 고정, 불변되는 독자적인 속성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실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는 유에 속한 극단도 아니고 무에 속한 극단도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중간 사상의 핵심이잖아. 중도의 관점에서 그렇죠. 사물의 실상을 볼 것을 이야기하면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유에 속한 극단도 아니고 유라고 하는 것,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고요. 무에 속한 극단,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기 때문에 아하, 공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바라볼 것을 중간사상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는 유에 속한 극단도 아니고 무에 속한 극단도 아니다. 정확하게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인식하는 나와 인식되는 세계는 모두 의식과 독립적이다? 아니야. 지금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아, 이런 모든 인식하는 나, 인식되는 세계 이런 것들 다 우리의 마음작용, 다 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식사상은 일체 유심조 사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의식과 독립적이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체 의식을 제거해야 한다. 자, 4번 같은 이런 진술 친구들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이런 유식사상에서는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본성으로 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분별적인 마음인 그 식을 제거해야 돼? 아니지. 그 식을 변화시켜서 분별하지 않는 마음인 질을 얻어야 한다.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아, 이렇게 분별적인 마음인 식을 변화시켜서 분별 없는 마음인 질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거 전식득지라고 수능 특강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 그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좋아요. 전식득지란 말은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그 말은 전혀 몰라도 돼. 하지만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잖아. 아하, 따라서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까진 좋은데 일체 의식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식을 변화시켜서 분별하지 않는 마음인 질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수행으로서 요가 수행을 강조한 것이 좋아요. 유식사상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구체적인 사물은 고유한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서로 구별된다? 아니야. 갑과 을의 중요한 공통점 뭐였어? 그렇지. 구체적인 사물은 어때? 그렇지. 무자성하다. 왜? 다 인연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정, 불변하는 독자적인 그러한 속성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자성하다라고 하는 거 갑과 을의 공통점이잖아요. 아하, 고유한 성질을 지님으로 서로 구별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고대 서양 사상과 갑과 을의 입장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입니다.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죄수는 동굴 바깥으로 기어 올라가서 물속에 비친 상들, 이것들의 실물들, 하늘의 별들, 그리고 태양 자체를 순서대로 보게 된다. 동굴의 비유 나와 있죠? 그렇죠. 플라톤이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조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조음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덕은 인간적인 덕, 즉 신체의 덕이 아니라 영혼의 덕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뭐야? 그렇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좋아요. 누구지? 좋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 얘들아, 너무 좋은 문제고요. 우리가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조합이 이렇게 딱 수능 시험장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 정신 빡 차리고, 그치?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다라고 여러분 딱 스스로 알아야 되겠죠? 플라톤은 플라톤만으로도 굉장히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리스토텔레스만으로도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자주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두 사상가가 같이 있다? 너무너무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문항이 이번 구모에서 등장했다는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자, 기억부터 바로 한번 너무 중요한 선지가 나와서 우리 별표 한번 쳐볼게요.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즉 본래는 그 자체로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 일단 이게 갑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볼게요. 플라톤이 보기에 영혼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해봐. 뭐가 있어? 그렇죠. 이성, 기계, 욕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렇지, 이성은 이성적이야. 하지만 나머지 두 부분, 기계와 욕구는요, 그 자체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본래 비이성적이야. 하지만 큰형님, 그 이성의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플라톤, 맞아. 기계랑 욕구가 이러한 설명에 해당하는
영혼의 부분이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어떨까?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도 예스가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때? 덕을 이야기하면서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을 이야기하잖아. 특히 품성적인 덕은요, 감정이나 욕구에 해당하는 그런 덕이었어. 감정이나 욕구. 그런데 이 감정이나 욕구가 뭐야? 그렇지. 그 자체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잖아요. 아, 따라서 이런 진술은 두 사상가 모두의 공통 입장이 되겠구나. 따라서 그렇지, A가 아니라 B에 들어가야 하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족적인 삶은 불가능하다. 자, 니인과 같은 이런 진술도요. 선생님, 이거 두 사상가의 뭐 공통점으로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안 돼.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가 그걸 다 예측해서 공부하겠니? 하지만 우린 개념 공부할 때 이미 다 공부했었고요.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에서 충분히 그동안 충실하게 공부해왔기 때문에 떠올릴 수 있고요. 판단할 수 있어. 천천히 생각해보자. 플라톤 어떨까? 정치적인 공동체,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치적인 공동체 없이 개인의 자족적 삶, 만족하는 삶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까? 그렇죠. 플라톤은요, 인간의 정말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는 맞아. 사회의 세 부분이, 사회의 세 계층이 각각의 덕을 발휘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의로운 국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철인 통치를 강조하는 그런 국가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주장들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면서 아, 국가는 세 부분의 조화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공부했었죠. 아, 그렇게 세 계층이 자신의 역할을 덕을 발휘해서 잘 하고 또 조화를 이룰 때 그러한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고요. 그러한 정의로운 국가 속에서 그렇죠. 개인은, 구성원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만족한 삶을, 자족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유추할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너무너무 중시했잖아. 그러면서 국가 속에서 개인의 도덕적인 삶, 행복한 삶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 사상가 모두가 다 그렇죠. 긍정할 법한 공통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조음이 무엇인지 아는 덕은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이다. 자, 디귿 같은 이런 선지도 잘 봐봐. 너무 중요해. 먼저 플라톤 같은 경우는요. 조음이 무엇인지 아는 덕. 자, 세 부분 각각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는 것. 그런 덕을 그는 뭐라고 생각했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국 그러한 지혜는요. 그 조음 그 자체, 그 조음의 이데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철학자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건 철학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조음이 무엇인지 아는 덕.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무엇인지 여러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할 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조음이라고 하는 것, 결국 중용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런 조음을 파악하고 헤아릴 수 있게 하는 덕은 바로 그렇죠. 중용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는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것 떠올리셔야죠. 아,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건 조음을 파악하는 그러한 덕이잖아. 따라서 조음이 무엇인지 아는 덕은요. 바로 실천적 지혜인데 그런 실천적 지혜는 철학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누구나 다 교육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성적인 덕이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만이 지니는 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따라서 공통 입장에 해당하지 않겠죠? 간만의 입장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리을입니다. 개별적인 조음만 있을 뿐 이것과 독립된 보편적인 조음은 없다. 얘들아, 개별적인 조음과 독립된 보편적인 조음. 아하, 개별적인 좋은 것들과 똑 떨어져서 따로 존재하는 그런 보편적인 조음은 조음 그 자체, 즉 선의 이데아를 이야기하고 있죠. 선의 이데아는 없다. 아니야, 플라톤은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건 없어 라고 볼 거예요. 따라서 을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답은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자, 첫 번째 문장도 너무 유명한 문장 나왔죠? 바로 에피쿠로스가 되겠습니다. 자,
식탁이 풍성하게 차려진 맛있는 요리가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그런 쾌락을 강조했던 에피쿠로스를 떠올려 볼 수 있겠네요. 을입니다. 한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쾌락을 측정할 때 양에만 의거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까지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보았던 밀이 되겠습니다. 에피쿠로스와 밀의 입장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참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네, 우리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에피쿠로스 공부할 때 빼놓지 않고 항상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불만족을 동반하지만 질적으로 뛰어난 쾌락이 있다. 자, 밀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죠. 자, 많은 불만족을 동반한다는 건 양이 좀 부족하다는 거야. 그렇죠? 양은 좀 부족할지라도 질적으로 뛰어난 쾌락 존재한다라고 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죠. 우리 쾌락주의를 이야기했었던 에피쿠로스. 쾌락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죠. 따라서 네, 에피쿠로스 입장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 공리주의자들도 결국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행복은 내 쾌락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갑과 을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중국 유교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마음은 몸을 주재한다. 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몸을 주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은 마음의 본체가 되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 된대요. 성은 마음의 본체, 정은 마음의 작용. 누구야? 그렇죠. 성리학을 이야기한 주희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통성정, 마음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 주재한다까지 떠올려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마음은 움직임과 고유함을 관통하여 없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을 볼게요. 마음은 몸을 주재한다. 자, 역시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전개가 다르네. 마음이 텅 비고 신령하여 밝게 지각하는 것을 이른바 본연의 양지라고 한다. 이러한 양지가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을 뜻 의자를 써서 의념이라고 한다. 마음의 뜻이라고 한다. 아하, 왕수인이라고 하는 것, 양명학 왕수인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성은 마음의 본체이므로 그 작용인 정을 포괄하고 통솔한다. 얘들아, 친구들이 이제 워낙 성리학을 꼼꼼하게 주위의 입장을 잘 공부해 뒀기 때문에 사실은 1번 선지를 보자마자 이거 틀렸다 라고 바로 이렇게 딱 체크가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1번 그럴듯한데 뭔가 좀 애매하긴 한데 좀 아리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아직도 있죠. 천천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주위가 보기에 성은 마음의 본체, 성은 마음의 본체 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작용인 정까지 괜찮아.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그렇다고 해서 성이 정을 포괄하고 통솔하는 거니? 얘들아, 성이 정을 포괄하고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심이 성과 정을 주재하고 성과 정을 그렇지 포괄하고 통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이 정을 포괄하고 통솔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어디까지나 심통성정이야. 마음이 성과 정을 통괄하고 주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이 정을 이렇게 포괄하고 통솔한다는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인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연지성의 차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계속 나와. 우리 2번 같은 선지는 정말 계속 나오고요. 우리 연계교재에서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왜 틀렸어? 그렇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까진 좋아요. 하지만 본연지성의 차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있을 수 없는 표현이 되겠죠? 얘들아, 주희도 마찬가지고요. 왕수인도 마찬가지야. 둘 다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 유학사상가들로서 둘 다 본연지성은 어때? 그렇지. 누구나 다 순선무학하다라고 생각하잖아. 아하, 그런 의미에서 본연지성은 그렇지. 누구나 다 순선무학한 것이기 때문에 본연지성의 차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진술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양지가 내린 판단은 의식적 추론 과정의 결과이다. 자, 친구들 3번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 선생님, 이건 또 뭐예요? 의식적 추론 과정? 얘들아, 이렇게 애매하면 일단 넘어가. 시험에서 일단 모르겠다. 일단 멘붕 왔다. 그럼 일단 그 다음으로 차분히 넘어가 보는 거야. 일단 여러분의 한번 그 순서에 맞춰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지는 양지를 각각의 사물마다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지. 바로 나오잖아. 자, 왕수인은요.
경물 치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를 양지라고 해석하면서 치지를 치양지로 이야기하죠. 치양지라고 하는 건 뭐야? 내 마음의 본체인 그 양지를 개별 사물에서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잖아. 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게 양지를 각각의 사물마다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아, 명확한 답이 나왔네. 답은 일단 몇 번이야? 4번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다시 3번으로 가봐. 일단 4번이 너무 또렷한 답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는 건 알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 수능 시험에서는 이게 5개 중에 하나의 선지를 고르는 그런 문항이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으로 구성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구성돼서 합답형 문항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이 3번이 O인지 X인지에 따라서 보기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천천히 보자. 내 마음의 양지가 내린 판단은 의식적 추론 과정의 결과이다. 얘들아, 일단 양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 양지는 맹자가 처음 이야기한 이래로 변함없어 선천적인 도덕 지각 능력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게 선이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각하는 능력을 우린 양지라고 이야기해요. 자, 왕수인이 이야기하는 이 양지라는 것도 결국은 선천적인 지각 능력이야. 자, 그렇다면 그 양지가 내린 판단이라고 하는 건 어때? 타고난 지각 능력인 양지가 즉각적으로 발휘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즉각적이고 좀 직관적인 그러한 알미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단계를 밟아가는 의식적인 추론 과정의 결과다라고 볼 수는 없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왕수인의 양지는 배워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순서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점점 쌓아가는 그러한 알미 아니잖아.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 자각 능력이잖아. 따라서 그 양지가 내린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순서나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추론 과정, 의식적인 추론 과정이라고 볼 수 없죠. 오히려 친구들이 이해할 때는 보다 더 즉각적인, 그렇죠? 직관적인 어떤 그러한 판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3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마음을 벗어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치는 없다. 심외,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누구만의 입장이야? 왕수인만의 입장이 되겠죠? 주의가 보기에는 아니야. 이치라고 하는 건 내 마음 안에도 부여되어 있지만 내 마음을 벗어난 외부 사물에도 똑같이 천리가 부여되어 있어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번은 을만의 주장이 되겠네요.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그리고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갑입니다. 가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고 마을은 가정들로부터 생겨난 공동체이며 국가는 마을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한마디로 어때? 그렇죠. 가정이 마을이 되고 마을이 국가가 됐다는 거야. 국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구나. 이렇게 국가에 대한 자연 발생설을 이야기할 법한 고대 서양 사상가 누구지?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네. 아리스토텔레스 이번 구모에서 2번 지금 등장했습니다. 국가는 완전한 자족이라고 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서 생겨났지만 결국 좋은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오직 국가 속에서만 인간은 도덕적이고 행복한 삶,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그렇죠, 최고의 공동체, 최상의 공동체,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완전한 자족이라는 단계에 도달한 공동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갑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을입니다.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들을 사회에 양도하는 이유는 재산을 보존하는 데 있다? 사회계약론이 나왔네. 그러면서 재산권을 얘기하고 있어. 로크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입법자들이 시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노예 상태로 만들고자 할 경우 시민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즉 저항권을 갖게 된다. 로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 볼게요. 인간의 본성은 국가보다 큰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국가라고 하는 건 이미 완전한 자족이라는 단계에 도달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상 국가보다 더 큰 공동체 굳이 필요하지 않아. 국가가 최상의 공동체, 최고의 공동체, 완전히 자족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인간 본성은 국가보다 큰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금방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사건에 대해 판단할 주체는 없다. 자,
요런 워딩, 요런 표현도 친구들 처음 보는 표현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공부한 개념이야. 천천히 생각해 보자. 자,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이요. 각각의 그 사건에 대해서 어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각자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기준으로 그렇지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로크는 뭐라고 이야기해? 자연 상태에서는 각 사람이, 각 개인이 자연법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각자가 각각의 이런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 공동의 재판관이나 공동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리의 보장이 완전하지 못해요. 따라서 계약을 통하여 자신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를 사회에 양도함으로써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로크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주체는 없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각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사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라고 로크는 바라보았으니까요. 법을 제정하는 권력과 집행하는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 너무 유명한 그렇죠. 로크의 어떤 권력 분립에 대한 입장이죠. 법을 제정하는 권력, 입법권과 법을 집행하는 권력, 집행권을 분리시킬 것을 로크는 이야기하면서 권력의 견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국가의 목적은 시민을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얘들아, 이런 선지도 아마 뭐야 공통점 맞나? 이렇게 좀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일단 국가의 목적은 시민을 도덕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예스라고 보겠죠? 왜? 국가 자체가 그렇죠. 시민의 도덕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좀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로크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까? 얘들아,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로크는 국가의 목적이 시민의 도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사회계약론자잖아. 사회계약론자들은요,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계약을 통해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따라서 리을은 갑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9번의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입니다. 시는 곧 자연이며 실체이다. 바로 나왔죠? 스피노자가 되겠습니다. 개체, 즉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는 실체의 양태이다.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것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와야만 한다. 이렇게 무한히 많은 것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온 것이 바로 양태다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하죠. 자, 스피노자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신적 본성은 자연 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자, 자연 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왜 틀렸어? 그렇죠. 스피노자가 보기에 신이 곧 자연 그 자체이잖아. 신적 본성은 필연적인 자연 법칙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욕망, 사랑, 지성을 모두 가진 개체만이 실체의 양태가 된다. 자,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와. 수능 시험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처음 듣는 말이어서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할 수 없게 우리를 혼동시키는, 우리를 쉽게 이야기하면 좀 쫄게 만드는, 멘탈을 막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이런 표현들 계속 나온다니까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모 때 너희 느꼈지? 계속 쫄게 되거든. 얘들아, 수능 시험장에서 계속 여러분 스스로한테 외치세요. 쫄지 마, 쫄지 마.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도 다 처음 보는 거야. 자, 이 문장이 O인지 X인지 난 차분하게 가려낼 수 있어. 우리 다 배웠어. 침착해. 이런 마음을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욕망, 사랑, 지성을 모두 가진 개체만이 실체의 양태가 된다. 되게 그럴듯한 말이라서 맞는지 틀리는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쉽게 생각해 봐. 스피노자에 있어서 유일한 실체는 신직 자연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그렇죠. 자연의 개별 사물들은 다 양태야. 얘들아, 그러면 모든 자연의 다른 여러 개별적인 무수히 많은 사물들이 있잖아. 그럼 그 모든 사물들이 다 욕망, 사랑, 지성을 모두 다 가졌니? 아니지. 자연에 있는 모든 사물들, 모든 만물들 중에서는요, 욕망, 사랑, 지성을 모두 가지지 않은 그런
존재들도 많이 있잖아. 하지만 그것도 모두 다 그렇죠. 유일한 실체인 신의 양태가 되죠. 따라서 2번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오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오답을 위한 선지였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의 수는 셀 수 있을 정도로 유한하다.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리까리한 이런 선지 보면요. 제시문을 봐봐, 제시문. 분명히 제시문 줬잖아.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것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온 그것들이 바로 무한히 그 숫자가 많은 양태잖아요. 아,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의 숫자는 셀 수 있을 정도로 유한하다? 아니죠. 다시 한번 양태는 그렇죠. 자연 안에는 모든 사물들이야. 우리가 그 모든 사물들의 숫자를 다 어떻게 세겠니? 아, 셀 수 있을 정도로 유한하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신의 선택과 결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세계는 설명되지 않는다. 사실 4번 같은 이러한 진술은요, 우리가 직전 수능에서도 비슷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친구들이 기출문항 분석이 잘 되어 있으면 아, 틀렸네 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자연 그 자체야. 따라서 신조차도 어때? 그럼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어요. 자,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어. 자, 의지가 없어. 자유의지가 없어. 그 얘기는 뭐야? 어떤 선택을 내리거나, 그렇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막 계획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아, 신의 선택과 결정을 전제하지 않고서 잘못된 진술이죠.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의지가 없는, 자유의지가 없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 어떤 선택과 결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5번 볼게요. 사건 사이에는 실제적 인과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다. 자,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에 실제적인 인과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 이런 실제적인 인과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야? 우연. 우연은 얘들아, 어떤 실제적인 원인과 결과의 어떤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걸 얘기하잖아? 그럼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 사이에는 우연은 불가능하다. 즉, 그렇죠.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 신적 필연성을 이야기했던 스피노자에 따르면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신적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1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유교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자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이 편지를 보내네. 인의예지라고 하는 사덕은 사람의 마음속에 덩어리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네. 맹자께서 생명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한 덩이의 의가 마음속에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취할 수 있겠는가? 즉, 인의예지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얘기에서 봄과 가을에는 예약을 가르친다라고 하였는데 얘가 마음속에 있다면 무엇 때문에 배우겠는가? 이처럼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름은 반드시 일을 행한 뒤에야 이루어지는 것임을 유념하시게. 그렇죠. 우리 인의예지의 사덕은요, 사단을 실현하고 확충함으로써 형성된다라고 보았던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정약용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선을 좋아하는 본성을 발휘해야 선악을 택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얘들아, 선을 좋아하는 본성, 이게 바로 뭐야? 그렇지, 영지의 기호, 영지의 기호로서의 본성을 얘기하죠. 그것을 발휘해야지 선악을 택하는 권한. 선악을 택하는 권한은 뭐지? 그 자주지권인데. 이렇게 해야지 자주지권이 비로소 부여되는 거 아니죠. 선악을 택하는 권한인 자주지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도덕적 실천을 위한 삶의 추동력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오히려 정약용은요, 인간의 욕구가 도덕적인 실천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면서 욕구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지의 기호는 상황에 따라 선이나 악으로 흐를 수 있다. 3번 같은 요런 선지도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틀려. 왜냐하면 얘들아, 정약용이 이야기하는 영지의 기호는 어디까지나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러한 기호이죠. 그러한 기호입니다. 자, 따라서 이 영지의 기호가 어떨 때는 선해, 또 어떨 때는 악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영지의 기호는 그 자체가 뭐 선하다,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정약용이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선이나 악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표현 성립할 수 없네요.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호지심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의가 성립될 수 있다. 왜 틀렸어? 수호지심은 4단이고요. 4단 역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약용은 그렇죠.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번도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즉 자주직권으로 인해서 행위의 공 그리고 과가 생겨난다. 그렇죠. 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 그렇죠. 잘한 거. 공로. 과라고 하는 건 뭐야? 과오. 잘못이야.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너무 잘했어 혹은 잘못했어 라고 행위의 공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행위가 바로 그렇지 그 사람의 자주직권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야. 행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주어진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주직권,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면 그건 그 사람의 공로가 되고 내가 악을 행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과오, 즉 잘못이 된다라고 정약용은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의지는 우둔한 머리와 결단력 없음과 같은 타고난 결함으로 인해 또는 질병과 가난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도적인 목적을 관철할 능력이 완전히 결핍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의지는, 즉 선의지는 최대한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의지로서만 남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이 의지, 즉 선의지는 자기 안에 자신의 완전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상가 누군지는 여러분 다 찾아냈죠? 선의지 나왔으니까 칸트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즉 칸트는 이 선의지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안에 완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가치의 유용성이나 무익함은 아무것도 덧붙이거나 덜어낼 수 없다. 따라서 선의지는 그 자체로 그렇죠.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이다 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칸트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선의지의 선은 의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 자, 친구들이 이거 다 쉽지 않은 문장들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생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치? 괜찮은데요? 생윤에서 워낙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좀 윤사할 수 없거나 방향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볼게요. 자, 선의지의 선은요. 의욕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함 그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선생님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런 선지를 출제하실 때는요. 꼭 제시문에 힌트를 많이 주신다고 했잖아. 일단 제시문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내가 어떤 의욕 대상, 저 대상을 내가 이렇게 성취하고 획득해야 돼. 이런 것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저 단지 의지로만, 즉 의욕함 자체로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다 해도 그 의욕함 자체, 그 의지는 자기 자신 안에 완전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문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즉 칸트는 선의지가 선한 이유는 그것이 의욕했던, 그것이 이루려고 했던 그 대상을 실제로 이루었느냐, 그래서 그것이 유용했느냐, 혹은 이루지 못해서 무익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렇죠 하려고 했다는 그 의욕함 그 자체에 선의지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칸트의 입장 1번이 맞는 진술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선의지에게는 외적 강제뿐만 아니라 내적 강제도 불필요하다? 얘들아 아니지. 내적 강제 불필요하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칸트가 이야기할 때 이 내적 강제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죠.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 이게 바로 내적 강제잖아. 그런데 이 선의지에 따른 도덕 법칙,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무의식에 따른 그런 행동은 결국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명령한 내적 강제에 따른 것이고요. 이러한 내적 강제는 그러므로 인간의 자율과 양립한다라고 칸트는 바라보잖아요. 내적 강제도 불필요하다는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도덕 법칙은 의무의 형식뿐만 아니라 의무의 실행 방법까지도 결정한다. 3번 같은 요로한 진술도 친구들
맞나 틀리나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얘들아, 우리 배운 거에 집중해봐. 자,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의무의 형식을 결정하죠. 어떤 형식? 어떤 의무의 형식이어야 돼? 그렇죠. 정업 명령의 형식으로 그 의무의 형식이 결정되죠. 하지만 의무의 실행 방법까지도 결정하는 건 아니야. 자, 도덕법칙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정업 명령의 형식, 무조건적인 그런 명령의 형식은 결정해 줍니다. 하지만 방법까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블라블라 그래서 이렇게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확고한 준칙을 세운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업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 얘들아, 이 준칙 중에서 보편화가 가능한 준칙만이 도덕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죠. 따라서 아무리 확고한 준칙이라 할지라도 보편화가 될 수 없는 준칙을 세운 사람이라면 정업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의 합리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는 모두 정업 명령에 합치된다? 얘들아, 합리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가 다 정업 명령에 합치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유용성을 나는 추구하겠어. 굉장히 합리적일 수는 있으나 그것에서 비롯된 행위는 정업 명령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사회사상과 갑과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갑 볼게요. 자유는 내 활동에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로서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자유의 영역도 넓어진다. 그렇죠. 벌린의 입장, 자유주의의 입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을입니다. 자유는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주종적인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어떤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죠.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제약을 늘릴 수밖에 없다.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를 자유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바라보는 공화주의 입장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선의의 이타적인 간섭이라도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죠. 자, 벌린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내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이타적으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간섭이 있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그렇죠.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됩니다. 2번 볼게요. 진정한 자유의 영역은 타인의 간섭이 부재한 영역에 비례한다. 그렇죠. 분명하게 갑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유는 바로 간섭의 부재라고 규정되기 때문에 2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자연권에 의해 보장된다? 얘들아, 자연권은 응애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이런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권리는요, 이런 자연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무엇에 의해서 보장돼? 그렇지.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화국의 그 법을 통해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권에 의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헌법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해요. 따라서 자유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그런 헌법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국가는 법에 의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얘들아, 요 정도의 워딩. 국가는 법에 의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표현은요, 우리 자유주의자들도 그리고 공화주의자도 인정할 법한,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법한 공통 진술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한국 불교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더러움과 깨끗함은 본래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고 한다. 자, 이 둘이 없는 곳에서 법은 진실하며 허공과 다름으로 스스로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 이를 마음이라고 한다. 이원적인 대립과 분별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 원효가 되겠네요. 갑은 원효입니다. 을 볼게요. 진리에 들어가는 1000가지 문이 결국에는 선정과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본체는 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고 작용은 본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선정이 본체이고 그렇죠. 지혜가 작용이다. 아하, 우리 진울의 정의 쌍수를 생각해보면 금방 을은 진울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원유와 진울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다양한 종파 간의 갈등을 화해하여 단일한 교리로 통합해야 한다. 원유가 다양한 종파 간의 갈등을 화해하는 그런 화쟁 사상, 원융 회통 사상을 이야기한 건 맞지만 단일한 하나의 교리로 통합할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각 종파의 특수성과 상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룰 것을 이야기한 사상가는 원효였습니다. 니은입니다. 사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혜가 아닌 선정만이 요구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지혜와 선정은 각각 본체와 작용의 관계로서 서로 떨어질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함께 닦아 나가야 하는 정의 쌍수를 진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마음은 마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스승이 필요하다. 얘들아, 진울은 기본적으로 선종을 바탕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했었죠. 그러니까 선종의 베이스가 있는 사상가예요. 자, 선종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의 마음은 마음으로 전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 이심, 전심을 해능도 강조했고 이러한 선종의 기본을 진울도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자, 디귿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깨달음을 위해서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일단요, 진울은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선종의 토대가 있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친구들이 잘 찾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원효는요? 원효는 교종 사상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얘들아, 결국 교종도 이렇게 언어 자체에 대해서 집착해라 라고 얘기하진 않잖아. 이제 불교 사상이 전체적으로 어때? 무언가 이렇게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할 리가 없죠. 아, 교종 사상도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교리를 보다 더 강조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어 자체에 대해서 집착할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아, 깨달음을 위해서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정도의 이런 진술은요. 답과 을 모두가 다, 원효와 진울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공통진술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사회사상가 갑을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부터 보겠습니다. 정부 기능의 확대는 소비 성향 및 투자 유인의 조절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하다.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의 목표에 근접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수정자본주의 케인스가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직접 간섭하여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국가의 임무는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고요. 사실 선생님이 여기 꺽쇠친 이런 표현은 선지로도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됐었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사상이 되겠네요. 병입니다. 프롤레타리아가 폭력적인 혁명을 통해서 지배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관계를 폐지하면 그것은 이것과 함께 계급적 대립의 존재 조건과 계급 일반 또한 폐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마르크스의 사상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케인스, 하이에크 그리고 마르크스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같이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시장 실패를 교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일단 괄호 안에 있는 건 케인스의 대표적인 주장이죠. 케인스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했어요. 반면에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비판하면서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강조하죠. 따라서 케인스가 하이에크에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일단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살펴볼게요. 시장의 자율성만으로는 유효 수요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케인스가 오히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대표적으로 주장하잖아. 시장의 자율성만으로는 유효 수요의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라고 케인스가 오히려 괄호 안에 있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한다 라고 케인스에게 하이에크가 비판할 수는 없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경제적인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영속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라고 마르크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게 마르크스의 입장이 아니지. 왜 틀렸어? 그렇죠. 마르크스는
국가가 영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마르크스가 이상적인 단계로 제시했던 공산사회는요, 세 가지가 없는 사회였잖아. 첫 번째, 그렇죠. 사적 소유가 다 폐지되죠. 사적 소유가 폐지됐기 때문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계급도 사라집니다. 계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급 착취의 수단이었던 국가까지도 사라지는 그런 사회를 마르크스는 꿈꾸죠. 따라서 국가가 영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마르크스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가 없네요. 대규모의 실업은 고용시장에 대한 방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이 하이크의 주장이 아니지, 얘들아. 자, 이렇게 대규모로 실업이 발생한 건 고용시장에 대해서 방임했기 때문이야. 즉,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시장을 너무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런 실업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이크가 생각할까? 아니지. 오히려 이런 시장에 대한 방임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방임이 오히려 그렇지, 시장의 자생적인 어떤 질서를 더 확보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은 하이크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이크는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보자. 시장이 자생적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 거기까지만 국가가 해야 되지,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이 하이크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겠네요. 5번입니다. 노동자의 소외가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에서 기인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모르지 않았죠? 오히려 마르크스가 괄호 안에 있는 주장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특별히 이런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인 분업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노동 소외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는 것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중세 서양 사상가 갑과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만일 신이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한다면 그 최고선을 구하는 것이 잘 사는 일이다. 지상에서 선한 생활에 따르는 평화를 누릴 때에도 행복하다고 하지만 이런 행복은 천상에서의 행복에 비하면 불행에 불과하다. 아, 신을 최고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지상의 나라와 천상의 나라를 구분하고 있죠.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참된 진정한 행복은 오직 신성에 대한 참여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참된 행복은 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것을 이끌어주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우리는 종교적 덕,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부른다. 누구지? 그렇죠. 아퀴나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참된 선을 실현하면 지복에 이를 수 있다. 왜 틀렸어? 우리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의 공통점은 갑과 을 모두가 다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완전한 행복, 지극한 행복,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지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갑과 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선의 원천은 신이지만 자유의지는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한다? 아니야.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에 따르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요,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의 선물로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덕 활동과 지적 활동만으로는 초자연적인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자, 천천히 보자. 초자연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 본성을 뛰어넘는 행복, 즉 참된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아퀴나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덕 활동과 지적 활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네. 도덕 활동, 그렇지. 품성적인 덕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고요. 지적 활동은 지성적인 덕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품성적인 덕과 지성적인 덕, 한마디로 이런 품성적인 덕과 지성적인 덕을 아퀴나스는 그렇죠, 자연적인 덕이라고 부르면서 그것만으로는 초자연적인 행복에 이룰 수 없고 반드시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될 때 참된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3번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은 자연적 본성만으로도 성취 가능하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적인 덕, 이것은 신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본성만으로도 성취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진술,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신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이 존재함을 알 수 없다? 얘들아, 일단은 아퀴나스 딱 아니다라고 하는 거 친구도 잘 알잖아.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일단 신의 계시를 통해서도 물론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신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그렇지, 감각적인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서도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성적인 증명을 통해서도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저게 훌륭한 품성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대요. 사실 너무 유명한 문장이라서 친구들 바로 알 것 같은데 누구지? 그렇죠. 흉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어떤 품성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는 오직 그 품성을 우리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뿐이다. 낯선 사람들의 행복은 공감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휴문 이야기하고 있죠. 자, 1번입니다. 이성은 의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 어떤 차이도 만들지 못한다. 사실 이제 흉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되면요, 그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정말 많은 문제들이 기출 문항으로 제시가 됐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성은 의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 어떤 차이도 만들지 못한다? 그건 아닌데 금방 이렇게 찾아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휴문요, 의지가 원하는 방향 자체는 누가 방향을 이끄는 거야? 그렇지, 이성 혼자서는 이렇게 의지를 추동하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반드시 이렇게 의지가 원하는 방향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이끄는 그 방향에 대해서 감히 이성은 그렇지 반대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라고 휴문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의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 어떤 차이도 만들지 못한다라고 휴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자, 이성은 분명히 감정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잖아. 어떤 역할? 이제 읊을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진위를 변별해 주고요. 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방법, 수단, 절차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죠. 수능 특강에 이런 표현 나왔어요, 얘들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 휴문요, 이성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이 근거로 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타당성, 그 믿음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이성이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도 이성이 만들지 못한다는 잘못된 진술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이성 단독으로 두려움의 정념을 통제하여 정서 안정에 기여한다. 이럴 수 없다. 이럴 수 없어요. 자, 이성이 혼자서 어떤 이런 정념을 통제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휴미 보기에요. 이성은 감정의 노예일 뿐이고 또 노예여야만 한다라고 보고 있죠. 감히 이성이 이렇게 정념을 통제한다? 휴문 인정하지 않습니다. 쾌락에 반응하는 자연적인 본성은 인간의 도덕 원리가 될 수 없다? 아니지,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휴미 생각하는 인간의 도덕 원리는 바로 공감의 원리죠. 그런데 공감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 시인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쾌감을 느낀다는 거야. 즉 특별한 종류의 쾌락을 느낀다는 거야. 이렇게 쾌락에 반응하는 자연적인 본성, 이것이요 인간의 도덕 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휴문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성에 대한 평가는 그 품성이 관찰자의 마음에 끼친 영향의 결과이다. 그렇죠. 이런 문장도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 참 좋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보고서 너무 선해 혹은 악해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 그 평가는 뭐야? 그렇지, 그 품성이 관찰자의 마음에 끼친 영향의 결과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보고 관찰자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차원의 시인의 감정이나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바로 도덕적인 선 또는 악이다라고 휴문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품성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건 그 품성이 관찰자의 마음에 끼친 영향의 결과, 관찰자의 마음에 끼친 영향의 결과로 그렇지 느껴지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요. 4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승인 감정만으로도 공평한 도덕적 평가가 되는데 충분하다? 아니야. 개인의 승인의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반드시 어때? 그렇지, 그것이 공평한 도덕적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을 바탕으로 보편화 가능한 그런 사회적인 감정일 때 그것이 도덕적인 평가가 되는 그러한 감정이다라고 흉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나 혼자만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그런 감정이 공평한 도덕적 평가가 되는데 충분하지 않겠죠.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휴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8번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과 갑, 사회 사상과 의례, 이상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갑입니다. 영혼에 세 부분이 있듯이 국가에도 세 부분이 있다. 철학자는 통치하고 군인은 국가를 방위하고 생산자는 생업에 힘쓴다. 세 부류 모두에게 절제가 있을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아, 이번 시험에 그쵸, 플라톤도 또 2번 등장했네요. 갑은 플라톤이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초승달 모양의 섬에 54개의 도시가 있다. 너무 유명한 문장이죠? 그렇죠. 모어의 유토피아가 전개가 될 거예요.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만 일하지만 누구나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언제나 풍요롭고요. 노동 이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나 이런 정신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죠. 모어의 유토피아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무절제한 사람은 정의로운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없죠. 맞지, 얘들아? 자,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에는요, 이런 세 부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두가 다 공통적인 덕으로서 절제의 덕을 갖고 있죠. 따라서 무절제한 사람은 정의로운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없겠네요. 니은입니다. 국가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타고난 지혜만으로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 자,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통치자는 분명히 선의 이데알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타고난 지혜만으로 통치자가 되는 건 아니야. 물론 타고난 그런 소질, 성향도 있어야 해. 하지만 거기에 오랜 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라고 하는 표현 성립할 수 없네요.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모어의 유토피아는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죠. 그리고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고 하루에 6시간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가에서는 시민들 간의 신분의 구분이 없다? 아니지, 얘들아. 플라톤이 분명하게 이렇게 세 개의 계층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갑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는 진술이 되겠네요. 18번의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한국 유교 사상과 갑과 을의 가상대화입니다. 자,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맹자가 가리킨 사단은 기에서 발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기까지 겸하여 가리킨 것이라면 더 이상 사단이 아니죠. 즉 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단은 그치, 이가 발한 것이다. 이가 발하고 기가 따라간 것이다. 따른 것이다. 이발기수한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갑은 이황이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맹자가 가리킨 사단은 칠정 가운데에서 선한 감정만을 뽑아내어 지목한 것입니다. 즉 칠정 밖에 따로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칠포사를 이야기하면서 칠정과 사단 모두가 다 기발이승한 그런 감정이다라고 주장했던 이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올라타고 있는 것이다. 얘들아, 요런 거는 이제 바로 딱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가 틀렸는지 여러분이 한번 딱 찾아봐. 선생님, 이황이라고 하셨잖아요.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올라타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지. 왜 틀렸어? 올라타고가 아니죠. 이발기수잖아. 이가 발하면 기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기가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바꿔주어야 되겠네요. 니은입니다. 기가 반드시 발해야만 도덕감정이 드러날 수 있다. 자, 도덕감정은 일단 사단이야. 그런데 이황은요, 죄송해요, 이죠. 이는요, 사단도 칠정도 모두가 다 기발이승한 감정으로 보기 때문에 기가 반드시 발해야만 사단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니은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디귿 보자. 친구들이 좀 너무 깊이 생각한 친구들은 디귿 선지 때문에 좀 이 문항이 또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디귿 한번 볼게요. 이의 입장인데요. 기의 국한성, 기의 국한성은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 이통 때문이다. 선생님, 이는요, 이통기국이잖아요.
자, 이통기국. 너무 이 공부할 때 많이 나왔던 표현이야.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 있었을 거야. 게다가 이제 보기 구성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니 얘들아? 그렇지. 이렇게 친구들이 다 이렇게 실수할 수 있게 좀 함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 그래서 3번과 5번이 니은, 리을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디귿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서 이렇게 선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디귿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뭐 이통기국이라고 해서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천천히 생각해보자. 기의 국한성이 이통 때문이니? 그러니까 기국이 이통 때문에 기국한 거니? 아니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오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지일 뿐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그럼 기의 국한성은요.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그럼 뭐 때문이야? 그렇죠. 기가 유형이기 때문이죠. 기는 유형이기 때문에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는 무형이기 때문에 두루 통한다라고 이는 생각하잖아요. 얘들 어렵잖아. 우리 다 공부한 거잖아. 이는 무형이기 때문에 두루 통하고 기는 유형, 클레이, 재료, 형태가 있잖아. 자, 유형이기 때문에 국한된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 디귿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때문이다. 이런 표현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을 볼게요. 이와 기는 구체적인 사물에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성리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구체적인 사물에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 성리학의 기본 진술이기 때문에 각각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겠네요. 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입니다. 근대 한국 사상이죠. 가 사상에 비해서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 골라볼게요. 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도라고 하고요. 때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을 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시대에 합당하고 백성에게 이익이 된다면 오랑캐의 법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동도서기론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나 볼게요. 내가 서양의 도를 듣고 두려워할 때 밖으로 신령스러운 기운을 접하고 안으로 말씀이 내려왔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를 바르게 한 후에 수심정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니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니라 오심즉 여심이니라 라고 하셨다. 동학이 되겠죠? 자, 동도서기와 동학이 나와 있는데 동도서기에 비해서 동학이 갖는 특징을 고르라고 문항은 묻고 있습니다. 자, 동학의 특징이죠. 후천 개벽을 강조하는 정도 당연히 동도서기보다 동학이 더 높죠. 신흥 종교로서 민족성을 강조하는 정도 당연히 신흥 민족 종교가 바로 동학이잖아요. 따라서 Y도 동학이 더 높겠습니다. 유교적 신분 질서의 변혁을 강조하는 정도 당연히 동학이 더 높죠. 우리 동도서기론은요.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신분 질서는 그대로 유지할 것을 이야기하잖아. 반면에 동학은요. 이러한 유교적인 신분 질서의 변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셋 다 동학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X가 높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에 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기역과 미음은 제거해주면 되고요. Y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뒤로 빠져야 되겠네요. 앞에 나와 있는 리을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G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니은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시기에 좀 만만치 않은 문항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수능시험 앞두고요. 친구들 어떤 연습해야 되냐면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자체로 당황하지 말고요. 내가 다 배웠던 거야. 내가 다 해석해낼 수 있어. 근데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뭐를 봐라? 그래서 제시문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라. 그럼 분명히 출제하시는 분들이 힌트를 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계속 연습해서 내 것으로 완전하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